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었던 지난 6월과 7월에 빌라 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개발 투자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빌라 투자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아서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네. 아파트 시장 먼저 봐야 되겠어요. 네네. 요즘 3주 연속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쭉쭉 오르고 있으면서 특히 이 아무래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규제를 할 것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설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뛰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급해서 좀 먼저 물어볼게요. 일단 너무 빨라요. 반등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급가속은 항상 위험한데 네네. 지금 급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부동산은 9월 4주차 주간 동향 통계를 좀 살짝 살펴보게 되면 이게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되고 더 난리가 났는데 서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0.19%가 나왔는데요. 0.19만 보면 이것도 높은 수치는 맞는데 높은 거죠. 뭐 더 높을 때도 많았는데 네. 지금 막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한다면 속도가 일단 지난주가 0.12%고요. 네. 2주 전은 0.09, 0.08%인데 가속도가 붙네요. 가속도가 하다가 지금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627 대책 발표하기 전에 0.43%까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0.08까지 내려왔는데 두 달에 걸쳐서 예. 이게 갑자기 9월이 되더니 3주 만에 0.19인데 지금 같은 속도면은요. 네. 다음 주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0.2 후반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거의 뭐 완전 과열입니다. 그래서 마포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좀 묶여 있겠죠. 이미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 있어서 물론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은 규제가 아닌 지역. 아닌 지역들. 마포, 성동, 송파, 동작, 네, 동작. 강동, 그렇죠. 광진. 심지어는 강북, 제가 표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강북 지역도 오랜만에 요즘 상승폭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씩 영향을 받고 구로- 있어요. 구로 그래서 오르고 일각에서 본다면 이제 성동 마포는 계속 규제 지역에 지정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지난번에도 할 것이다 했다가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가 구역 강남 3구, 용산구는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연장하고. 성동구, 마포구는 지정할 거라고 하면서 빠졌잖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하겠다. 할 것 같아. 빨리 사야겠다. 빨리 사자.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사야겠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30% 정도의 그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게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이 우리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배액 상환 해줄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래하기로 취소하고. 최근에 인터넷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떤 사람이 인증샷을 올렸는데 가계약금을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분당에서. 분당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배액 상환이라고 하잖아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게 되면 2,500원 받은 거 돌려주고 그만큼의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인증샷을 미안해가지고 나는 6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줘도 되는데 6천만 원 줬어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한 달 만에 집값이 3억이 올랐습니다. 에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줘도 된다는 마음인데 이게 인증샷을 올리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빨리 하면서 지금 너무 과속을 달리고 이게 있는 지금 추석 연휴가 이번에 좀 길잖아요. 평소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석 때 가족 회의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지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추석 지나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6월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추석 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단의 조치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진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게 지금 뭐 규제 지역 지정,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 대출 규제 정도, 전세 대출 규제 정도 있는데 걱정이 또 한 두 달 잠시 주춤하다가 또 올라갈 때 그럼 다음에 또 뭘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치더라도 이 불길만은 좀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아마 꺼야 되니까.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선생님 같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하셔서 제안을 좀 해보세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정부는 이제 규제 지역을
한강 벨트 지역만 하느냐, 수도권 전체를 묶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이제 규제가 되기 전에 빨리 사보자.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네. 이거 이렇게 아파트 규제하다 보니까 빌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이 4,011건이에요. 이게 기록을 보니까 2022년 5월 이후에 4,000건 넘은 건 처음이에요. 네. 이게 풍선 효과로 봐야죠, 이것도. 아파트 규제하니까 빌라 산다 이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빌라가 왜 올라가지?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우리가 126% 룰에서 보듯이 지금 허그도 계속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죠. 보증 한도도 그렇죠. 올리고 지금 계속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왜 빌라가 올라갈까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풍선 효과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투자금 많이 들어가지. 예. 아파트 이게 투자하려면. 이게 5년 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2015년, 10년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6억 이하 아파트가 2015년에 서울에서 몇 %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절반? 80%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적게 봤거든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0년 전에도 80%. 6억 원이면 한 80%였는데 지금은 1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네네. 전체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또 전용 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들을 원하는데 그렇죠.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게 되면 더 줄어들었습니다. 9.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소형 아파트로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 나홀로 아파트거나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거나 이런 아파트 빼버리면 다 6억이 넘기 때문에 또 6억이 넘어가게 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생애 최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돈은 종잣돈은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 이하를 찾다 보면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렇지만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거래량도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2%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오피스텔이 다시 사실 살아. 오피스텔 뭐 부동산 시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찬밥이잖아요. 찬밥이었죠. 네, 찬밥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피스텔 가장 큰 상승의 동력은 뭘까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입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우리 그죠. 오피스텔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평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열몇 평 하던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았죠. 월세 받는. 그래서 월세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인데 한 5년 전부터 발생한 현상이 아파텔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파트 플러스 이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전용 면적 59, 아, 84로 만들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됩니다. 그건 되죠. 그리고 바닥 난방도 됩니다. 되죠. 거의 아파트입니다. 이름만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뭐 물론 법적으로 가게 되면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비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실제 거주하게 되면 또 주택으로 간주돼서 세금도 나옵니다. 이게 대체제인데 오피스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은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나서 아파트를 사기 힘들 때 이제 오피스텔이 뒤이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 규제가 많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만 하더라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토지 거래가 구역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죠. 오피스텔을 딱 보니까 아파트보다 가격은 너무 저렴한데 역설적으로 오피스텔은 또 입지가 좋습니다. 그렇죠. 거의 왜냐면 지하철역 앞에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는데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그렇죠. 높게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러네요. 장점이 입지가 좋다. 가격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이제 학군하고 약간 좀 거리가 좀 멀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 오피스텔이라도 사자. 오피스텔이 저평가야라는 그런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그래요. 가격 메리트가 있고 아무래도 저평가라기보다는 가격이 절대 가격이 낮으니까 투자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인데
빌라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임대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임대 있고 수익이 상황에 기본적으로 따라서 있고. 물론 뭐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단기 임대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빌라 같은 경우는 또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7월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재건축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아, 빌라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재개발에는 빌라밖에 없죠. 그런데 아파트를 재건축을 투자하려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 아시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 하나 살려면 요즘 한 40억. 게다가 분담금도 엄청나게 많이. 분담금 또 뭐 한 몇 억씩 내야 될 것 같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또는 뭐 한 몇 억 정도 있는 분들이 아파트 사는 건 이제 뭐 하늘의 별 따기고 불가능하고요.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나는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신축 아파트 너무 비싸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 될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재개발의 빌라밖에 없습니다. 빌라 재건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다, 그렇죠. 모아타운이다 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구역을 정하고 뭐 한남 뉴타운 같은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있었고 거기는 너무 비싸요. 비싸고 시간도 게 많이 값이고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양동도 그렇고 그런 처음에는 구역이 아니었는데 사서 투자하다 보니까 구역으로 막 지정이 돼요. 그렇지. 지정만 돼도 가격이 껑충껑충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밖에 없다라는 수요가 겹쳐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대체제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빌라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투자 가치, 재개발의 투자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의 빌라 시장은 뭐 상당히 또 뜨거운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또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7월 거래 빌라 거래량 보니까 송파구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송파구가 112건, 전월 그렇죠. 대비해서 제일 많이 늘었고 중랑구 48건, 서초구 48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는 송파구하고 중랑 서초하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게다가 이 송파구가 집중적으로 는 이유가 있어요. 송파구도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 뭐 자양동, 네. 송파구에 왜 이게 늘어났냐면 제가 앞서서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모아타운이 재개발을 하는데 예정지가 송파구 방이동 쪽에 이런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있군요. 송파구라고 한다면 송파구 잠실 엘스 리센츠 주변에 뭐 빌라가 있지? 뭐 이렇게. 뭐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송파구에 잠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 방이동 쪽에 가보면 빌라도 많이 있고 그런 구역들도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막 지정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고 또 강남 3구, 용산구 들어가고 싶은데 마지막이 송파구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잠실 엘스 리센츠는 그렇죠. 지금 전용 8사가 35억을 부르니까 그러니까요. 너 어디 살아? 저 송파구 사는데요. 그러니까 송파구에 빌라를 살아도 네임밸류가 있군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한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나는 송파구에 빌라 하나 사겠어. 이것도 내 집 마련 아니겠어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결합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 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가 신속하게 통합해서 기획하는 바로 신속 통합 기획 이거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게 빌라 투자 열기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저는 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이거 우리 언제 되겠어? 한남 뉴타운이나 마포, 뭐 옥수 금호동처럼 그런 재개발 구역이 예전에 했던 구역들이고 최근에 이게 될까?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정비 구역 한 390개가 넘는 곳들을 구역 해제를 시켜버렸고 올스톱이죠. 올스톱이 되고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시작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또 다시 또 추진이 만들고 어떻게 그런 하겠어요? 말씀하신 지역도 지금 20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걸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유념해야 될 점이라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기대감,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정될 것 같은 기대감 아니면 뭐 신청을 했다. 구역 지정도 아니고요. 구역 지정을 원하는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억, 3억씩 올라갑니다. 4억짜리가 6억이 되고 7억이 되는데
구역 지정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다시- 경험 많이 하셨어요. 이게 거의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5년, 10년, 20 이렇게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5년, 10년을 간다는 얘기는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진행이라도 되면 5년, 10년이라도 그나마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착수도 안 돼. 그러면 신청했어. 되겠다라고 해서 4억짜리인데 6억으로 올랐습니다. 나 6억 주고 샀어요. 전세 끼고 뭐 한 2, 3억 가지고 끼고 샀는데 나중에 구역 지정이 안 되네요. 그럼 다시 4억으로 떨어지거든요. 내 투자 금액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곳 그리고 구역 지정이 확실하지 않는 곳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빌라 재개발 기대감 제가 자료 우리 작가하고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극단적인 사례인데 올해 6월 사업 시행 계획을 최종 인가한 관악구에 봉천동에 있는 한 구역인데 네. 여기에 전용 면적 38평방미터, 이 평수라면 한 13평 되나요? 그 정도 그 되겠네요. 정도 되는데 네, 가격이 얼마인지 12평. 아세요? 이게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게 9억 5천만 빌라. 그게 아파트 가격인데요. 재개발 프리미엄이라 보기엔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점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는 이제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물론 이분이 뭐 대지 지분이 아주 넓은 구축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정 가격을 얼마 받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물론 이게 뭐 모든 법칙이 될 수는 없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9억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용 84 정도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플러스 5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담금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플러스 5억을 붙이면 9억 5천이니까 10억 14억 정도잖아요. 5천. 그러면 붙이면 한 1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억 정도 갔을 때 주변 시세가 신축 아파트가 15억 이상 갈 것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우리 동네 보니까 한 12억밖에 안 하는데 나는 10억에 사서 5억 더 붙이면 15억이 되면은 사실상 이게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주변 시세가 뭐 강남이야 사실 부르는 게 갑이잖아요. 그러면 5억을 내도 앞으로 뭐 5억 금방 올라가겠지? 뭐 충분히 그런 공식이 될 수는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나 이런 인기 지역들이 아닌 지역들은 사실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기 조심해야 때문에 돼요. 이게 9억 5천이면 저렴한 거 아니야? 강남 집값에 비하면 저렴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플러스 5억을 해서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변 신축 아파트가 이거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올해 6월에 좀 아까 이 사례를 보면 6월에 사업 시행 계획을 최종 인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 없는 거예요? 쭉 계획 재개발 끝까지 됩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받게 되면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우리 등산로로 따지면 이제 거의 뭐 산 정상까지 가까이 왔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산 정상에 오더라도 이제 내려가는 단계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네네. 그 단계에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관리 처분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관리 처분이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관리 처분이 한마디로 조합원의 분양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 분양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나면 이주하고 착공하고 일반 분양을 하는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처분이 나도 사업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늘어지고 또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공사가 들어가도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마지막에 청산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았다 절반 정도 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계가 있습니까? 재개발 성공률 같은 거, 빌라 재개발 성공률 같은 거 통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안 걸리고요. 소송이 안 걸리면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 추진위부터 완공될 때까지 15년인데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끼리의 분쟁. 야, 나는 추가 분담금 이렇게 못 내겠는데 그렇죠. 조합장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한테 왜 그래?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시공사와의 돈 문제 갈등, 서울시는 또 기부 체납 하라네. 우리는 기부 체납 못하게 했어요. 이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년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가 원래 좀 자금 부족한 분들이 아파트 대신 선택하는 차선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해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빌라이거든 뭐 전세 사기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더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또 그렇죠.
이게 투자 수요만 늘어나고 근데 거래량은 사실 임대 거래량은 자꾸 이제 신뢰 문제 때문에 감소하고 네.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모순되는 현상인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대출 한도도 이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퇴거자금 대출도 막혔고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도 막혔고 지금 은행에 가보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허그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보증 한도를. 그러면 150에서 공시가격의 126%에서 110%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역전세 우려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해지고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또 월세로 갑니다. 그렇죠. 최근에 문제가 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요. 아유.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 월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절반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월세가 원룸 같은 게. 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이게 청년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 1년 전만 하더라도 39%였는데 100만 원 넘는 확률이 지금은 1년 만에 50%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은 주거 안정이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빨리 좀 이거 묘안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규제하다 보니까 네. 또 이쪽 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고요. 전세 규제하니까 또 월세로 튀고 있고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또 여쭤볼 게 많은데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나와주셔가지고 전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이슈인 빌라와 오피스텔 관련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